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사망 시에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가 오늘 올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주목됩니다. LA 카운티 내 공립과 사립, 차터스쿨은 올가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화당의 추가 경기 부양 법안 구체 내용 발표가 당초 23일 예정됐다가 취소돼 빨라야 오는 27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 현수막 등 알림판을 게시했다가 LA시로부터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빗 류 의원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 관련 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10대 사망 원인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LA시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파문을 빚은 가운데 백악관 브리핑장에서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동영상이 발령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폐쇄 요구를 받은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공관 폐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난 1979년 국교 정상화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 금값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위스콘신주의 두 남성이 2,200만 달러에 달하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핵심 기술 기업의 주가 조정 영향 등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이번 주말도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터 환경이 바뀌면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사망 시에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일터에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법규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주 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최근 주 의회에 선보인 노동법 관련 법안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 피해로 초래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종업원 상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것들입니다. 현재 제1 가주 상원의원이 선보인 법안 SB 1159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커버를 받기 위해 해당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업주 측에서 해당 직원이 일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로레나 곤잘레스 가주 하원의원이 선보인 AB 196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필수 직종의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논리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며 업주 측에서는 일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가주 상공인협회에서는 AB196이 가뜩이나 코로나19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와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을 해칠 것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원이 병가를 낼 경우 12주까지는 병가 후 일자리를 보장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AB 3216 그리고 재택근무 시 식사나 휴식 시간 사용에 있어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주고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수도세 납부를 고용주가 일부 보조해 주도록 하는 AB 1492도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앤서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의원은 코로나19 행정명령 기간 동안에는 풀타임 요식업계 근로자들에게는 추가로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토록 하는 SB 729를 선보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4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수주 동안 주의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번째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과의 추가 의견 조율을 위해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했습니다. 연방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이 교섭 중인 추가 경기부양안 가운데 제2차 현금 지급안이 가장 먼저 양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제2차 현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난번 1차 때와 똑같다면서 이미 지급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신속하게 현금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와 IRS에 따르면 현재 협의 중인 경기부양안이 8월 초에 통과될 경우 8월 중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 8월 말까지 대부분의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차 현금 지급 당시 소득 기준은 싱글 연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는 1,200달러, 17세 미만 어린이는 500달러가 지급되고 싱글의 경우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는 소득에 따라 차감해 금액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1차 현금 지급 당시 누락됐던 대학생 자녀와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과 결혼한 시민권자, 텍스 아이디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이 이번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추가 실업수당 금액입니다. 오는 25일 만료되는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연장건은 일단 무산됐지만 양당이 합의를 통해 임시로 단기간 추가 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문호신 장관은 어제 평균 임금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 70%가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호신 장관과 공화당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올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주목됩니다. CDC는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성인 어른보다 낮다면서 올 가을 학기에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센터 국장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음식을 먹고 정서적인 교육과 언어 교육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닫으면서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업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올 가을 학기 학교 캠퍼스를 열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 당국, 보건국이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새 학기 캠퍼스를 오픈하는 방안은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공립과 사립 차러스쿨은 올가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 방침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웨이버 신청은 수요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사노조의 지지를 받아야 대면 수업을 위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러스쿨과 사립학교 대부분은 교사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차러스쿨과 사립학교의 초등학생들은 올가을 대면 수업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식당들이 투고와 배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 현수막 등 알림판을 게시했다가 LA시로부터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서는 LA시 정부로부터 펄밋을 받아야 하는데 펄밋 없이 무단으로 이를 내걸었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LA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위축된 음식점들이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가능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받은 식당들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스튜디오 C리에 위치한 크레이브 카페는 지난달 업소 앞에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LA시 건물 안전국으로부터 식당 앞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건 한인 업소들도 많은데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물안전국은 MBC 방송에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서는 펄밋이 필요한데 벌금을 부과받은 업소들을 펄밋이 없었기 때문에 LA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업소들이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가 $1,176로 3배나 증가하게 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MBC 방송 질의에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업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빌 류 시 의원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 관련 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불과 몇 주 후에 재감염되고 게다가 증상도 훨씬 심각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가고 악몽과도 같은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재감염 사례가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없으며 항체가 장기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T세포도 생성돼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재감염으로 보고된 사례가 실제는 일단 감염된 후 수주에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LA 경찰국 소속 40대 경관이 코로나19로 오늘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45살에 LAPD 미션 지서에서 근무해온 발렌티노 마티네스 경관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증세로 오늘 오전에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마티네스 경관의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LAPD 직원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LA 경찰국에서 구금센터에서 근무해온 39살의 에리카 맥두 씨가 지난 3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휩쓴 한 수녀원에서 13명의 수녀가 연달아 사망했습니다. MBC 방송은 미시간주 리보니아 지역의 동정 성모 마리아 봉헌 수녀원에서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 새 12명이 숨지고 6주 후 다시 1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수녀들은 모두 69세에서 99세의 고령자로 이들 외에도 17명의 수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까지만 해도 57명의 수녀가 생활하던 동정성모 마리아 봉헌 수녀 외에는 44명의 수녀만 남게 됐습니다. LA시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LA 경찰국이 대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노조는 시위 사태로 인한 경찰 예산 삭감이 살인 증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PD 경찰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시에서 총 15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간 138건의 살인사건과 비교해 14% 증가한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는 148건이었던 살인사건이 2019년엔 13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 15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PD의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아직까지 살인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과의 연관성을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및 살인사건이 기본적으로 갱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어난 살인사건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증했다고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LAPD 노조는 이사회의 로버트 헤리스 디렉터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 시기에 LAPD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업소에 침입한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셰리프국과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 협회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자택에서 올스타 그로서리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김금명 씨가 지난 19일 오후 갑자기 업소 안에 침입한 34세 남성에게 칼부림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업소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몇 개 고른 뒤 김 씨가 있는 계산대로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김 씨를 칼로 찔렀고 이를 피하던 김 씨를 쫓아가며 수차례 더 찌른 뒤 업소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업주 김 씨는 당시 업소를 찾았던 고객 3명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은 후 지난 22일 오후 일단 퇴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 3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앤소니 랜던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장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랜던 주 하원 의장은 데이브 민 후보는 충분한 정책적 전문 지식과 도덕성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 난관에 직면한 지금
유권자들은 민 후보의 능력과 인품을 믿고 지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던 주 하원 의장은 LA시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한 정치 거물로 지난 2016년부터 주 하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랜던 의장의 지지를 받아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등 의미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동참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폐쇄 요구를 받은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은 미국이 요구한 퇴거 시한인 오늘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영사관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 이후 영사관을 곧바로 접수했습니다. 국무부 소속 관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영사관 건물 앞에 도착해 뒷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습니다. 이 휴스턴 크로니클은 미국 관리들이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을 인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 정부의 폐쇄 명령이 발효된 이후 미국 관리로 보이는 남성 일행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활동과 지식 재산권 절도의 근거지로 지목하고 72시간 이내에 폐쇄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1979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입니다.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중국도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공관 폐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난 1979년 국교 정상화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중국이 이틀 만에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스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中方决定撤销对美国驻成都总领事馆的设立和运行许可，并对该总领事馆停止一切业务和活动提出具体要求。 청두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 지역인 티베트의 인권과 독립 움직임에 대한 미국 총영사관의 활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美驻成都总领馆的一些人员从事与其身份不符的活动，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的安全利益。 청두 미 총영사관이 상하이나 광저우 총영사관보다 비중이 작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뉴욕이나 LA 같은 주요 지역의 중국 공관을 폐쇄하지 않은 만큼 보복의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의 상호 공관 폐쇄 사태는 확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다른 중국 공관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직원 축소를 다음 카드로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공관의 상호 폐쇄 요구는 지난 1979년 미중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관계는 국교 정상화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춰 스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은 데 대해 보복 대신 해로운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72시간 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조치라는 미국의 초강수에 중국이 동등한 보복 방침을 선언해 72시간 내에 청두 총영사관 폐쇄 조치로 맞대응 조치를 하고 있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치킨 게임식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는 한편으로 앞서 취해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와 관련해 미 전역에서 가장 심한 수준으로 도를 넘는 스파이 활동이 이뤄졌다며 국가안보와 국민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켈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칭하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눈에는 눈식의 보복에 관여하기보다는 이러한 해로운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그와 관련해 서 있는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휴스턴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 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쳤다고 강력 성토했습니다. 영사관 폐쇄는 미중이 수교한 1979년 이래 초유의 일이고 국교 단절 직전
외교 조치여서 양국의 관계가 공관 폐쇄 치고받기 충돌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일환은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돌파구 차원에서 추가로 고강도 조치에 칼을 뽑아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파문을 빚은 가운데 백악관 브리핑장에서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동영상이 방영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포틀랜드에 연방경찰을 보낸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케일리 매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이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한 동영상을 준비해와 브리핑 도중 틀며 수세 국면 전환을 시도한 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애청하는 폭스뉴스 방송마저 해당 동영상 상영이 그대로 전파를 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에서 일시적으로 생중계를 중단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오히려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커넨이 대변인은 여러분이 보듯 이것은 평화 시위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매커넨이 대변인이 이 영상을 틀은 직후 브리핑의 생중계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10대 사망 원인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 순위는 올해가 다 지난 뒤 내년이 돼야 집계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는 올해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근거로 볼 때 코로나19가 사망 원인 탑10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나 높은 순위에 오를지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5만 5,381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9만 9,274명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우발적 상해가 16만 7,127건,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이 15만 9,486건, 독감 폐렴이 5만 9,120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까지 집계된 것만 14만 4천여 명입니다. 이 다른 사망 원인 추이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미 뇌졸중 다음 수준이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사망자가 더 늘면 순위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절친 사이인 위스콘신주의 두 남성이 2,200만 달러, 한화로 약 265억 원에 달하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화제 주인공은 톰 쿡과 조 핀입니다. 두 사람은 1992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파워볼 복권이 발매됐을 때 장난삼아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서로 나누기로 하고 매주 복권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28년 뒤 이 약속은 결국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쿡은 지난달 10일 자신이 산 파워볼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억 9,220만 1,338분의 1의 확률로 거액의 당첨금을 거머쥔 것입니다. 28년 전 약속을 떠올린 쿡은 곧바로 피니에게 전화를 했고 악수는 악수라며 당첨금을 나누자고 했으며 피니는 나를 놀리는 거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워볼을 발행한 위스콘신 복권 측은 두 사람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했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각각 57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장마 막바지에 강력한 비바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는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다시 게릴라 호우를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은 지난달 24일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하루 3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것은 총 4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진 것은 장마 막바지인 23일 한 번뿐입니다. 반면 부산에는 하루 100mm 이상의 기록이 총 4차례 있었는데 22일과 23일에는 이틀 연속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장마 전선이 북상해도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큰 비가 내렸지만 장마 막바지에 수도권에도 게릴라 호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동안 북쪽의 선선한 고기압 세력과 팽팽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씩 강해짐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강한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하순 들어 전국에 비가 많았고 장마 전선은 주말과 휴일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내륙으로 북상합니다. 사흘 정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장마가 사실상 끝나며 남부와 제주도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옵니다. 반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음 달 상순까지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뒤집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30% 중반으로 내려앉으며 통합당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20대 지지층이 눈에 띄게 돌아선 게 주요 이유로 꼽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로서는 취업도 잘 안 되고 앞으로 집도 못 사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젊을수록 민주당을 선택한다는 건 오래전 얘기입니다. 최근 한 달 여론조사만 봐도 18세에서 29세까지 지지율이 6월에서 7월로 접어들면서 무려 16%포인트 정도 급락했습니다. 이후 약간 회복하더니 급기야 20%대로 주저앉으며 전체 당 지지율 밑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통합당 지지가 많은 70세 이상보다 약간 높고 60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기현상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주에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긍정평가보다는 낮습니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보였습니다.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라는 논란도 있긴 했지만 조 전 장관 딸 인턴 의혹과 표창장 위조 의혹은 공정가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자 문 대통령은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때 조국 사태 논란은 다시 소환됐습니다.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어느 민주당 의원의 말은 정규직화 논란의 핵심을 한참 벗어났다며 젊은 층의 문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도 20대들에게는 큰 비판 대상입니다.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지 못하면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힘든 현실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게다가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결정과 2차 피해 확산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박 시장 업적 추모는 성추행 의혹에 더 방점을 찍는 20대들에게는 이른바 꼰대 행태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20대의 불만은 결국 일자리와 집,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보다 경제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어제 한국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 순서에서는 고성과 신경전이 반복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5년 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인으로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절망이라는 말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저는 더욱 박원순 전 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계속되는 성비위 사건을 질타했습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마지못해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법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된다며 특정인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정세균 총리는 핀잔을 줬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국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오신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 총리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국회 비준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원래 송거스러미는 겨울철 골칫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거스러미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을 씻는 횟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여름이라고 보습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거스러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맨스헬스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했습니다. 송거스러미란 손톱 주변의 살갗이 얇게 터지면서 거슬거슬 일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외과 전문의 벤자민 제이콥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송거스러미는 주로 피부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살이 건조하면 기온이나 습도 등 외부 조건에 취약해서 쉽게 상처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무심코 송거스러미를 물어뜯었다가 찔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던 데이비스 박사는 입으로든 손으로든 절대 뜯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송거스러미가 일어나는 손톱 주변은 혈관이며 신경섬유 말단이 조밀하게 분포한 곳이라 잘못 건드렸다간 크게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균에 감염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이 보들보들해진 상태에서 깨끗하게 소독한 손톱깎이나 손톱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성분은 적고 보습 성분은 충분한 로션을 발라줍니다. 송거스러미를 애초에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데이비스 박사는 피부가 촉촉하면 송거스러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손을 씻은 다음 반드시 핸드크림을 바를 것. 요즘처럼 하루 20번, 30번씩 손을 씻게 되면 귀찮아서 크림 바르는 단계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여름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송거스러미를 생각한다면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살이 건조해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운 날에는 장갑을 끼는 게 답답하고 또 물이 닿으면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제와 물은 손을 거칠게 만듭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핵심 기술 기업의 주가 조정 영향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2.44포인트, 0.68% 하락한 26,469.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0.03포인트, 0.62% 내린 3,215.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8.24포인트, 0.94% 하락한 1,363.1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76% 내렸습니다. S&P 500지수는 0.28%, 나스닥은 1.33% 하락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19% 하락했고 산업주도 0.8%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금융시장의 조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미중 갈등 속에서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오른 1,897.5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1년 8월 22일 세워진 온스당 1,891.90달러의 종전 최고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 상승률도 5%에 이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불투명한 경제 전망에 미국과 중국의 총영사관 폐쇄 공방으로 갈등이 고조된 것이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중국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로 맞불을 놓은 이날 금값은 장중 한때 1,905.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 가격으로도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종가 기준 온스당 1,900달러 돌파 초일기에 들어간 금값이 2,000달러 고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이 2,000달러 선을 매우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5% 오른 41.2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07% 내린 43.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IMDb 스캔들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39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형사소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당국에 현금 25억 달러를 지불하는 한편 IMDb와 관련된 자산으로부터의 수익금 가운데 최소 14억 달러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IMDb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 설립한 국영 투자 기업으로 이 회사를 통해 나집과 측근들은 45억 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당분간은 이런 날씨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목요일경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2도, 6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은 주말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